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전 중에서 뺨 맞은 원님, 바보신랑 성공기, 그리고 예파인 막동이 이렇게 세 편을 낭독해드립니다.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보다 우리 고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전을 읽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저술들은 그 원본이 오늘날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면적인 훈련 없이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원본을 충실하게 실었다는 책은 두세 장을 읽다가 힘들고 지루해서 그만두게 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손질했거나 민화로 재구성한 책은 재미있기는 하지만은 진짜 고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고전 자체가 지닌 재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고전의 참맛과 의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사실 고전 작품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고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작품들은 지금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삶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 소설, 속담, 영화, 만화, 디자인, 광고, 컴퓨터 게임, 일상 대화에 이르기까지 고전에 담긴 사상과 정서, 상상력이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운용을 알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며 내일의 삶도 더 풍요하게 가꿔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뺨 맞은 원님 1. 전라도의 한 원이 너무 무섭게 자기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어찌나 가혹하게 벌을 내리는지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심하기 어려워 가슴을 재고 겨우 숨을 쉬었으며 서 있을 때도 살얼음을 밟듯 했습니다. 하루는 아전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방이 다른 아전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원님은 일을 서툴게 하면서 형벌만 가혹하구려. 하루 일하는 것이 그대로 하루 잘못이 되고 있어. 만약 이대로 몇 년이 지난다면 비단 우리는 결단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거의 흩어져 우리 고을이 거지 신세가 되고 말 것이요. 이러고서 어떻게 고을이 남아나겠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원님을 우리 고을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앉아있던 아전 가운데 한 사람이 꾀를 내놓았다. 이리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모두 찬성이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며 잠옷 진지한 투로 말하였다. 그 꾀가 아주 용하구먼. 드디어 약속을 하고 학자지껄 떠들다가 헤어졌다. 과연 이방과 다른 아전들은 어떤 꾀를 낸 것일까? 2. 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중에 일을 마치고 마침 별다른 일이 없어서 책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혼자 있는 원 앞으로 어린 통인 녀석이 가까이 다가섰다. 뜻밖에도 녀석은 손을 들어 냅다 원의 뺨을 갈겼다. 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둥절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원은 분이 머리끝까지 뻗쳐 다른 통인들을 불러댔다. 이리 오너라. 걔 누가 없느냐. 저런 벌칙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히 고을원의 뺨을 때리다니.
귀가 째지는 듯한 호령에 뛰어들어온 통인들은 모두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원의 명령을 받들려 하지 않았다. 원은 다시 통인보다 높은 아전들을 불러들여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입을 가리고 실실 웃으며 말하였다. 원님이 실성하신 것이 아닐까? 아무렴 어린 통인 녀석이 원님 뺨을 칠 리가 있나? 미칠 노릇이었다. 사실 원은 본디 조급한 성미를 가진 사람인데 속에서 분노가 복받치자 참을 수 없어 창문을 밀치고 책상을 박차버렸다. 또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쳐댔다.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 같았다. 아전들의 꾀는 바로 이것이었다. 원이 보기 좋게 당한 것이다. 3.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인들은 얼른 원의 숙소로 달려가 부인과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님께서 갑자기 병원이 나셔서 가만 계시지 못하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떠들고 돌아다니십니다. 자칫 큰일 날 듯 싶습니다. 아들과 다른 손님들이 황급히 나와보았다. 과연 일어섰다 앉았다 불안해하고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가 하면은 발로 창문을 차기도 하였다. 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의 소행이었다. 아들과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원은 이제야 자기 말을 듣겠다 싶었는지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일렀다. 어린 통인이 자기 뺨을 때린 일과 아전들이 명령을 어긴 일 등이었다. 그러나 화가 나서 말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데다가 마음에 불이 일어서 눈이 벌겋게 뒤집히고 온몸에 땀이 젖고 입에는 거품을 가득 물었다. 아들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미친 병이 난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린 통인 녀석이 원의 뺨을 때리다니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본 사람도 없고 상식으로 생각하여도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아들 하나가 가까이 가서 조용히 하려었다. 아버지, 편히 앉아 고생하시지요. 통인 아이들이 비록 모자라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망정 어찌 뺨을 때리게 하였겠습니까? 병원에 나신 듯 하옵니다. 원은 믿었던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자 더욱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너희들 역시 통인놈들과 한 동석이로구나.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들은 곧 읍내에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약을 써보게 하였다. 그러나 원은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약을 쓰려 하느냐 하고 손을 내저으며 의원을 꾸짖고는 약을 물리쳤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길길이 날뛰었다. 4. 아들조차 미친 사람으로 쳐버렸는데 누가 원의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그러하여 원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진짜 미친 병이 들고 말 지경이었다. 읍내는 물론 시골 구석구석까지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전라도 감사가 이 소문을 듣고 조사를 해보더니 원을 곧 파직하였다. 원은 할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길에 전라도 가명에 들러 감사를 만났는데 감사가 위로하며 말을 건넸다. 몸에 병이 있으시다더니 이제 좀 어떠시오? 제가 참으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옵시다. 원은 억울하게 당한 일을 앞뒤 갖추어 하소연하려 하였다. 감사는 얼른 손을 저어 말을 막았다. 병이 재발하는 건 급히 서둘러 떠나야겠어. 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원은 그거 일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다가 행여 그 일에 대해 말을 하면 가족들은 그 병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짓는다, 생야단을 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5.
세월이 흘러 원도 나이가 들고 그 일 또한 머나먼 옛날 일이 되었다. 이제는 말을 하더라도 병이 도진 것으로 보지 않으리라 싶었다. 그래서 원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옛날 그 고을에 있을 때 통인에게 뺨을 맞은 일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말하였다. 아버지, 그 정세가 한참 괜찮더니 오늘 또다시 나타나는구나. 이를 어찌한담? 아들들의 얼굴에는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확 드러났다. 원은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껄껄 웃고 말았다.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분을 품고서도 그 일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바보신랑 성공기 1. 김한국은 대대로 문장과 재주가 뛰어나고 명성이 자자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김숙도 이적 판서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집안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집안을 대대로 영화롭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강한 사람이었다. 안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김새가 훤칠하여 아버지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 아이는 참으로 우리 집 자식이로구나. 집안을 이어갈 기둥이 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안국이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를 가르쳤는데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늘천 따지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김숙은 실망하지 않고 아들이 글 공부에 눈이 트이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허사였다. 몇 년이 지난 다음 다시 그를 가르치려 하였으나 전과 다를 바 없었다. 도무지 그를 터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김숙은 서서히 걱정이 되었다. 그럴 만큼 더욱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켰으나 끝내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안국의 나이가 온 14살이 되었다. 김숙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14살이 되어서도 저 지경이니 세상에 어디 저런 물건이 또 있을까? 우리 집안의 빛나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조상을 욕되게 하는 아들을 두르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저것만 대하면 분통이 터지고 머리가 아프니 저 녀석을 집에 두었다간 아무래도 나까지 제명에 못 죽겠다. 김숙은 드디어 아들을 없애버릴 궁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자식이라도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법. 그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쫓아보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침 집안에는 둘째 아들 안세가 있었다. 생긴 것은 형만 못해도 총기는 있었다. 김숙은 차라리 둘째 아들에게 기대를 걸리라 마음먹었다. 그때 마침 안국의 당숙 김청이 안동에 관리가 되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옳거니 싶어 김숙은 김청을 불러들였다. 그렇지않아도 형님을 뵙고 내려가는 참이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불렀네. 안국이 말일세. 그 녀석을 자네가 좀 데려가 주게. 데려가서 아주 그곳에서 살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주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숙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하였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끌어올라오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오래전부터 쫓아내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었네. 하지만 예로부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을 내쫓다니요. 안국이 비록 공부가 모자란다고는 하나 사람됨이 비동하니 조상 모시고 집안을 이어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 김숙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김청은 어쩔 수 없어서 승낙을 하고 말았다. 김숙은 아들을 불렀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서울에 나타나지도 마라.
만약 서울에 나타나면 그때는 죽여버리고 말겠다. 안국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끌려나왔다. 김청은 안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갔다. 한편 김청은 안국의 겉모습이 비범하기는 한데 그를 못할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일하는 틈틈이 불러서 그를 가르쳐 보았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다. 허허, 과연 그렇구나. 판서 형님이 쫓아낼 만도 하다. 김청은 조용히 안국을 불러서 물었다. 안국아, 내가 왜 이러니? 저는 어려서부터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 밤새우들어도 죄다 또록또록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면 어찌된 영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이란 말만 들어도 금방 정신이 하득해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당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청은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었다. 마침 안동 읍내에 사는 이유씨라는 사람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씨는 벼슬은 낮았지만 꽤 부유하였다. 김청은 안국을 그 집에 장가 보내려 하였다. 그래서 이유씨를 불러 뜻을 물어보았다. 어느 댁저이온데 저희 집에 장가를 드리려 하십니까? 바로 서울에서 판서를 지내시는 우리 집안 큰형님의 큰아들이요. 이유씨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길을 의심하였다. 서울의 귀족이여 대대로 명문가라. 전국의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집안에서 이런 시골 양반에게 장가를 보내려 하다니 혹 양아들이 아닌가 하고 이유씨는 의심했다. 그러나 김청은 분명 안국이 김판서의 큰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몸이 불편한가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말이다. 이유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김청은 이유씨니 그런 의심을 하는 줄 알고 안국을 불러댔다. 안국은 큰 키에 그림같이 잘생긴 얼굴이었다. 참으로 서울내기 미소년이었다. 이유씨는 마음속으로 판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더욱더 깊어졌다. 김판서께서는 서울의 귀족이신 터에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고 굳이 시골 안동 땅에서 며느리를 찾으신다니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옵니다. 김청은 끝까지 숨기려다가는 일이 잘 안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안국이 안동까지 내려온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이유씨는 이해가 되었다. 안동 시골 양반의 딸이 판서의 아들에게 시집가면 대만족이지 공부까지 잘할 필요가 있겠나. 쫓겨났다지만 내가 부자이니 거두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유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결혼을 허락하였다. 김청으로서도 만족하였다. 시골 양반이라고는 하나 부유하고 집안 분위기도 꽤 잘 잡혀 있어서 좋기 때문이었다. 곧 날짜를 잡아서 혼례를 치렀다. 얼마 후 김청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서울에 간 김청은 김숙을 찾아가 안국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숙은 아들이 장가까지 들었다니 그곳에 살면서 영영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기고 기뻐하였다. 3. 안국은 장가를 들어서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틀에 박혀 있었다. 그러자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내 대장부가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만 계시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텐데요. 글이라곤 전혀 읽지 않으시고 바깥 출입도 안 하시니 웬일이셔요? 안국은 이마살을 찌푸리고 대답하였다. 어려서 내가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는 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어. 그런데 14살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지 못하였어. 아버지는 나를 집안 망칠 놈이라 여기시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이곳으로 쫓아내신 것이요. 나는 실로 크게 죄질 놈이요. 그러나 글자를 깨치기는커녕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깨질 듯하니 어찌하겠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는 내 귓가에서 글 공부하라는 말은 말아주오. 신부는 한숨을 쉬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장인인 이유신도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애당초 글을 가르쳐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는 일 또한 드물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런 신랑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글을 잘하시니 사랑방에 나가서 글을 배워보셔요. 그저 안국이 화를 불끈 내었다. 그러려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꺼내지 마시오. 안국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버렸다. 신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랑이 마음에 상처받는 줄 알고 다음부터는 글을 배워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 신부 이씨는 본디 공부를 잘하는 여자였다. 어떤 책이든 모르는 것이 없을 뿐더러 성격이 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았다. 그러나 여자가 공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씨가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아 집안 식구들조차 알지 못했다. 더욱이 남편은 공부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내지 않는가. 어느 날 이씨는 안국의 재주가 어떤지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사람이 인형도 아닌데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말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옛날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럽시다. 나도 이야기라면 어려서부터 좋아했다오. 이씨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주었다. 안국이 귀 기울여 듣고는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이씨는 책 한 권을 모두 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물었다. 이런 이야기도 따라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안국은 이야기라면 자신 있었다. 쭉 외워서 말하니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이씨는 속으로 무척 놀랐다. 분명 재주가 있는데 뭔가 막혀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씨는 날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책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말해주었더니 그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 안국이 이씨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외운 이야기들이 모두 무엇이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 모두 공부랍니다. 안국이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그게 정말 공부란 말이요? 공부가 그토록 재미있는 것인데 나는 왜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이요? 공부란 본래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겠어. 이씨는 책을 펴놓고 이전에 한 이야기가 어느 대목인지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안국이 그 대목을 읽도록 하였다. 안국은 하루아침에 공부에 재미를 붙여 밤이든 낮이든 날마다 책을 읽어댔다. 이때다 싶어 이씨는 글을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다. 안국은 정신을 차려서 쓰고 읽는 일에 노력을 다하더니 드디어 공부해야 할 것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5. 이씨는 안국이 바깥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랐다. 그래서 조용히 안국에게 말하였다. 공자님 말씀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랑방에 나가서 어울려보면 어떻겠어요? 안국도 조금씩 자신감이 들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는 먼저 사랑방에 나가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장인은 사이가 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제 발로 걸어와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반가웠다. 이씨의 오빠들도 어리둥절해서 말하였다. 오늘 밤은 웬일이지? 김서방이 사랑방에도 나오고 처남들이 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끼어볼까 싶어 나왔네. 장인과 처남들은 모두 웃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군. 어쨌든 좋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장인은 글지을 제목을 내놓았다. 그러자 안국이 곧 붓을 들어 한 편의 문장을 지어 보여주었다. 훌륭한 글이었다. 모두들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정말 문장 짓는 사람의 솜씨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분인가? 장인은 한달음에 안으로 들어가 딸에게 물었다. 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아야했다. 이로부터 안국의 공부는 나날이 발전해서
안동 주변에서는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 즈음 서울에서 왕자가 탄생하자 나라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별시를 치르기로 하였다. 이씨는 곧 안국에게 이 일을 알려주며 말하였다.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 시골에만 묻혀있지 말고 나가서 뜻을 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이 이곳으로 내쫓으신 것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서울에 가서 떳떳이 뵐 수도 있겠고요. 안국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 또한 답답하게 여기 오래 있고 싶었어.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 오면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사람이 될까 두렵소. 또한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유유히 과거정에 들어갈 수 있겠소. 이 씨는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도 있죠. 먼저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떳떳이 아버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버님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안국은 이 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곧바로 길떠날 차비를 하여 천리 먼 길을 아무 일행도 없이 말 한 마리에 의지하여 터덜터덜 올라갔다. 6. 간신히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안국은 아버지를 뵙기도 두렵고 다른 곳으로 가자니 모두 낯설어서 망설여졌다.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침 자기를 키워준 유모의 집이 생각이 났다. 마음 편히 들릴 곳은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다. 말을 몰아 옛날 유모의 집을 찾았다. 유모는 안국을 보더니 문 밖으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들였다. 저는 도련님이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다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 대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계셔야 돼요. 그러더니 밤이 되자 유모는 몰래 안국의 어머니에게 가서 알렸다. 도련님이 네 집에 와 계십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을 떠나보낸 후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안국이 왔다는 말을 듣자 버선발로 달려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안국의 아버지가 알까 두려워 그의말로 유모에게 쏘근거렸다. 대감께서 주무실 때 아무데 모르게 데려오게. 유모가 일러준 대로 드디어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다. 안국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안국에게 말하였다. 너와 내가 헤어진 지 10여 년 동안에 이승과 저승처럼 소식이 다 끊기고 말았구나. 문 밖에 나가 멀리 떠나는 구름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 간장이 끊어졌단다. 이제 내 얼굴을 대하니 기쁘기 한이 없으니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구나. 안국도 우러러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에다 흰머리까지 있어서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안국은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다. 불초 어린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하여 먼 시골로 쫓겨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이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눈물 섞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안국의 동생 안새가 오는 것을 알았다. 아무래도 안새에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듯하여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덮어 안국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안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기 이불을 덮어쓰고 누운 게 누구야? 어머니는 끝내 숨기기 어려운 줄 알고 안새를 불러앉히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네, 안동 형이 왔단다. 안새는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하였다. 옳지, 안동형이 왔구나. 아까 아버지께서 꿈에 안동형을 보고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시기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오던 참인데 정말 안동형이 여기 와 있었네. 안새야, 아버지께서 만약 이 일을 아시면 큰일이다. 사랑방에 나가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안새도 그런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국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동생이 방을 나간 다음 안국은 아픔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7. 이튿날은 과거를 보는 날이었다. 과거장에 이르니 동생 안새도 와 있었다. 안새는 형이 글을 못하면서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홍두가 알아볼까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내걸렸다. 서로 다투어 붓을 들고 나가 문제를 베껴오는데 안국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 잠깐 보고 모두 외워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조금 생각하더니 먹을 갈아서 붓대를 돌렸다. 안국은 자기가 쓴 것을 한번 읽어보고 맨 먼저 냈다. 안새는 속으로 놀랐다. 누가 우리 형들어 공부를 못한다 하였지? 안국은 과거장을 나와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관이 심사를 끝내고 보니 안국이 장원이었다. 마침 이 사람은 안국의 아버지 김숙과 친구 사이였다. 사관은 친구의 아들이 장원한 것이 기뻐 축하하려고 김숙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사관이 집 앞에 이르기 전에 장원급제를 날리는 임무를 맡은 관리가 먼저 와 있었다. 급제자 나오라고 재촉을 하자 김숙은 둘째 아들 안새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뜻밖에도 장원은 10여 년 전에 안동으로 쫓아낸 큰아들 안국이라 하지 않는가. 김숙은 도록 소리를 질렀다. 안동 구석에 처박혀 있을 놈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급질하니 나지도 않다. 이놈이 분명 남의 글을 비꼈을 게야. 그러면서 안국을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안국은 유모의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버지의 느닷없는 부름을 받고 달려왔다. 안국은 두려운 마음으로 뜰 아래 엎드렸다. 아버지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다짜고짜 하인들에게 큰 매를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때 김숙의 친구인 사관이 들어왔다. 오늘 급제자는 어디 있는가? 친구가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묻자 김숙은 더 기가 막혀서 말하였다. 지금 그놈을 때려 죽이려는 참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김숙은 그간의 일을 일러주었다. 그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제 실력인지 남의 글을 베꼈는지는 시험해보면 알 것 아닌가? 김숙은 코웃음을 쳤다. 땅치 않은 소리 말게. 14살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모르던 놈일세. 어느 겨울에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서 빨리 매를 치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러자 친구가 몸소 마루에서 내려가 땅에 엎드려 있는 안국을 붙들고 올라왔다. 김숙이 친구에게 화를 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는데 자네가 왜 나서는 게야? 나는 저놈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단 말일세. 아이고 골치야.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버렸다. 8. 안국은 그저 숨을 죽이고 꿇어 엎드려 있었다. 사관이 안국의 앞으로 다가왔다. 여보게, 이번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안국은 겨우 고개를 들고 한자도 틀림없이 문제를 외웠다. 김숙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하늘천 따지도 모르는 안국이 그 긴 문제를 쭉 외우는 것이 아닌가. 몹시 이상스러웠다. 사관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 자네가 지은 글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안국은 또 자기가 지은 글을 줄줄 외웠다. 그 문장은 정말로 큰 바다에 파도가 일고 너른 들판에 날쌘 말이 달리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방에 누워있던 김숙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이런 문장가가 되어 돌아오다니. 김숙은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안국의 손을 덥석 잡았다. 조금 전까지 불호령을 내려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10여 년 전 아들을 안동으로 내쫓던 그 아버지는 더욱 아니었다. 10여 년 전 타양의 등잔불 밑에서 서울을 그리는 마음인들 오죽하였겠느냐. 골머리 앓던 내 증세가 네 글 외는 소리에 가시고 말았구나. 고맙다 아들아. 대체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누가 해냈단 말이냐. 안국은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김숙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하인들은 얼른 가마를 준비하라. 어서 가서 안동 며느리를 맞아오너라. 쫓겨났던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옛 하인 막동이 1. 오랫동안 양반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송씨 집안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사는 후손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집안 모두가 거의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홀로 된 어머니와 어린 아들, 그렇게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쓸쓸해진 이 집안을 지켜주는 사람은 막동이라는 하인 한 사람뿐이었다. 막동이는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스스로 챙기면서 지냈다. 그러나 막동이도 별 수 없었다. 가난한 이 집안에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 된 것이다. 결국 막동이는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럭저럭 30-40년이 흘렀다. 송씨 집안의 어린 아들은 어른이 되어 송생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은 일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더욱 가난이 심해져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송생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쪽에 벼슬살이 나가 있는 친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섰다. 고성이라는 고을에 접어들었는데 날은 저물고 쉬어갈 주막은 아직 멀기만 하였다. 인가를 찾아서 산마루를 넘어가니 산 밑으로 수많은 집들이 나란히 섰고 기와 지붕을 이은 품이 참으로 물결치듯 하였다. 주변 경치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송생은 그 마을로 내려가 동네에서 가장 큰 집 앞에 가서 주인을 뵙자고 청하였다. 그 거울에서 소문난 부자인 최승지 댁이라고 하였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아들였다. 방에 들어가 앉자 하인이 최승지의 말이라면서 전하였다. 마침 심심하여 마음을 풀 곳이 없던 터라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십니다. 송생은 하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이마에 턱이 풍만하고 눈이 빛나는 노인이었다. 노인이 송생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아주 품위가 있어 보였다. 두 사람은 촛불이 불똥을 튀기며 다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노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내보내고 문을 꼭꼭 닫더니 갑자기 송생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송생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영감님, 이 무슨 행동입니까? 최승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다. 소위는 대개 옛날 하인 막동이옵니다. 예? 막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커다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상전에 두터운 은혜를 잊고도 도망을 쳤으니 첫째 죄요. 마님이 홀로 집안을 지키시며 손발처럼 저를 대해주셨는데 그런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아주 저버리고 말았으니 둘째 죄지요.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옛일이지 않소. 송생은 노인의 말을 막았다. 그러자 노인은 더욱 울먹이며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저는 양반 최씨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벼슬을 누렸지요. 그 또한 죄요. 벼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서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니 넷째 죄요. 오늘 서방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였으니 다섯째 죄입니다. 송생은 할 말을 잃고 노인의 말만 듣고 있었다. 이렇게 5가지 죄를 짓고도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리까? 서방님이 소인을 꾸중하시고 매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쌓인 죄의 10,000분의 1이나마 씻을까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죄를 씻겠습니다. 그러자 송생은 도리어 송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대답했다.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흩어진 셈이요. 이제 주인과 손님으로 만났을 따름이니 조용히 앉아서 한가로운 이야기나 더 나눕시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그나저나 영감께서 젊었을 때도 통이 큰 사람이란 말은 들었소만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오.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송생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였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하면서도 송씨 집안을 보니 다시 일어서기는커녕 저 또한 일생 춥고 배고프게 살아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딴의 뜻이 높고 마음을 크게 먹어 하인 노릇이나 하는 천한 신세로 늙지는 않으리라 다짐하였지요. 먼저 가짜로 최씨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본디 최씨 집안은 잘나가는 서울 양반이었지만 후손이 끊겨 있었지요. 그래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 후손이라 둘러댔지요. 저는 그럭저럭 꽤 돈을 많이 모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글 잘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 곳에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들통이 날까 두려웠지요. 철원으로 이사를 하여 거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사고 한 양반 집안의 딸을 맞아들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양으로 마지막에는 이곳 고성으로 이사를 옮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철원 사람들은 포천 사람들에게서, 회양 사람은 철원 사람들에게서,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문을 들어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양반 집안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과거에 합격하여 꾸준히 승진한 결과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람의 욕심은 절짝이었고 둥근 달은 금방 기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표술에 연연하다 저의 과거가 탄로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게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술을 그만두고 시골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들 오형제와 딸 형제도 모두 양반 집안과 혼인을 하였답니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도 있고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 대과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희른에 이르고 재산은 헤아릴 수 없으며 날마다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지만 언제나 옛 주인을 생각하면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번 찾아가 뵙고 싶었지만 탈로 날 것이 두렵고 어려운 형편을 좀 돕고 싶어도 길이 없어 한탄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어쩔 바를 몰랐는데 이제 하늘이 도와주시오. 서방님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소인은 언제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곳에 몇 달이라도 계시면서 제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선을 너무 지나치게 대답하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죄송한 말씀이오나 제 조카라고 해두면 어떨는지요. 밤이 되면 다시 옛날 하인 막둥이로 돌아갈 것이오니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송생은 노인 것 막둥이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벌써 새벽이 되어 있었다. 막둥이의 아들들이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다. 아버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밤사이에 기쁜 일이 생겼구나. 마침 잠이 잘 오지 않아 송생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바로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친척들의 이름을 바로 대는데 의심할 바 없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요. 아버님은 가까운 친척이 없으셔서 늘 쓸쓸히 하셨는데 참으로 잘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적에 송생의 아버지와 함께 놀고 글도 같이 읽고 한 형제간이나 마찬가지로 친하였더니라. 그 후 30-40년이 흐르면서 불행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 또한 멀리 떠나와 남은 식구들의 소식을 통 몰랐구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아들들도 모두 반가워하고 송생과 바로 형님 동생하게 되었다. 막둥이는 송생을 이끌고 산의 정자와 물가의 누각 그리고 훌륭한 풍경을 찾아 풍악을 울리고 시를 짓고 놀면서 한 달 반가량을 지냈다.
송생은 서울의 어머니가 걱정돼 그만 돌아가려 하였다. 막동이는 돈 만냥을 내주며 말하였다. 집과 논밭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끼리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송생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술에 말과 짐을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막동이의 도움을 받아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다. 오, 송생이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송생의 사촌동생 가운데 하나가 본디 껄렁껄렁하였다. 그는 송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까닭을 끈덕지게 캐물었다. 처음에 송생은 찾아간 고을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촌동생은 굳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송생은 길에서 은 항아리 하나를 주워왔다고 둘러댔다. 어느 날 사촌동생이 송생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이 조금 취하자 먼저 큰 소리로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다. 송생이 왜 그러냐며 달래자 사촌동생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 부모를 잃고 다른 형제도 없이 어제 형님만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나를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보듯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송생은 정말 난처했다. 내가 언제 너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러느냐? 마음이 정말로 통하지 않는데 그게 함부로 대한 게 아니고 뭐요?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끝내 바로 말해주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이요? 재산이 생긴 까닭을 숨겨서 그런다니. 그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마. 송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려주었다. 사촌동생은 듣고서 불끈 화를 내며 떠들었다. 형님은 그런 모욕을 참아가면서 배신한 하인의 뇌물을 받았단 말이요? 뭐가 모욕이고 뭐가 뇌물이란 말이냐? 하인 주제에 삼촌이니 조카니 부르지 한 것이 양반에게 모욕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걸 덮어 씌우려고 뇌물을 준 것이지요. 내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서 그놈의 비밀을 폭로해 형님이 당한 모욕을 씻은 다음에 양반과 하인의 도리를 바로 잡아야겠소. 사촌동생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을 신고 내달렸다. 도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 사실 이 껄렁껄렁한 동생은 자기도 한몫 챙겨오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동생이라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송생은 크게 걱정되었다. 그래서 발빠른 사람을 시켜 막둥이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6. 심부름꾼은 발걸음을 빨리 돌려 송생의 사촌동생보다 갑절이나 빨리 고성에 도착했다. 마침 막둥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면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편지를 받아본 막둥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어려서 어차는 기술을 조금 배워둔 게 후회스럽군.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하게 물었다. 저번에 조카 한 사람이 내려오지 않았어.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침 놓는 일을 조금 할 줄 안다 하였지. 조카가 매우 반가이 여기더니 사실 사촌동생 한 사람이 미친 병에 걸렸으니 내려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더군. 그 동생이 이제 곧 온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게 왜 후회스럽단 말이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아 걸고 나타나지 말아야겠소. 미친 병이 하도 심해 행패를 부리면 아무도 못 당한다는구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온 마을 사람들이 막둥이 집에 미치광이가 온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아 걸었다. 이었고 송생의 사촌동생이 성질이 불길처럼 타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깔깔깔 웃었다. 대단한 미치광이가 내려왔구나. 막둥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앉아서 건장한 한 10여 명을 보내 사촌동생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집에 데려와서는 몸을 꽁꽁 묶고 곳간에 가두어서 침을 놓기 편하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막둥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짓 눈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조커한테서 미친 동생이라는 말을 들어서도 이다지 심한 줄은 몰랐는걸. 마을 사람들도 좋은 집안에 청년이 저런 병이 있다니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저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인걸 하고 말할 뿐이었다. 7.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다. 막동이는 큰 침 하나를 들고 곳간에 혼자 들어갔다. 사촌동생은 막동이를 보더니 입을 놀려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막동이는 들은 척도 않고 달려들어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다. 맨침을 찔렀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사촌동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그제야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였다. 막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을 더 찔러주었다. 그가 애걸복걸하며 빌고 또 빌자 막동이는 비로소 얼굴빛을 바로하고 꾸짖었다. 내가 내 형에게 본분을 지켜가며 먼저 나의 비밀을 말하였다. 내 형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갔다. 그렇다면 너도 마땅히 나를 좋게 대해야 옳지 않느냐? 굳이 나의 비밀을 캐내어서 나를 파멸시키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맨손으로 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이만한 기틀을 세운 사람인데 너같이 째째한 놈한테 당할성 싶으냐? 처음에는 내가 오는 길에 자객을 보내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려고 하였느니라. 막동이의 말이 거기에 이르자 사촌동생은 벌벌 떨었다. 그러자 막동이가 목소리를 고르더니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나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 우선 내 목숨만은 살려둔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고치고 뜻을 달리한다면 너를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지만은 나쁜 마음을 고집한다면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나는 기껏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서투른 의사밖에 더 되겠느냐. 내 좋을 대로 정하여라. 사촌동생은 떨리기도 했으나 막둥이의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감동하였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이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나를 아저씨라 부르겠느냐?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려 하여도 감지덕지하지요. 막동이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날이 밝자 막동이는 식구들에게 작은 조카의 병이 드디어 나았다고 말하고 좋은 옷과 음식을 마련해주게 하였다. 막동이의 집에 와본 마을 사람들도 조카의 병이 나았다면서 모두 축하해 주었다. 몸을 추스른 동생의 사촌동생은 막동이가 준 돈과 선물을 챙겨들고 불이 나게 서울로 돌아갔다.